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3.1절 얘기를 일단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 무게감은 클 것 같습니다. 3.1절이 가진 그 역사의 유구성과 그 의미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조금 드라이하게 표현한다, 중립적으로 지킨다라고 표현하면 나라 사랑이 좀 둘로 쪼개졌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그렇죠. 태극기도 촛불도 나라 사랑하자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각자 지향하는 바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안타까웠던 것은 이제 어제가 보면 3.1절 바로 이제 98주년 되는 날 아닙니까? 예. 98년 전에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들이 일제를 갖다 향해서 태극기를 흔들었던 예. 그날인데 어제는 마침 보니까 그 세종대로 사거리를 네.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또 이쪽 동쪽으로는 보면은 태극기 집회가 네. 그러니까 오전 11시부터 사실 시작됐어요. 예, 예. 근데 본 행사는 2시부터 시작되었고 5시 그 언저리까지 가고 있었고 또 보면은 그 위에 그러니까 보면 세종대왕 동상으로 해서 이순신 동상, 세종대왕 동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야기해서 광화문 삼거리라고 그러죠. 네, 네. 예. 그까지는 이제 보면은 이제 촛불 집회 모였는데 저는 어제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방송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어제도 보니까 양쪽에서 그야말로 뭐랄까 불태전 절대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나와서 혹여라도 또 보면은 어제는 처음으로 태극기 집회에서도 청와대 앞쪽으로 행진을 했죠. 5개 행로를 통해서 행진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중에 보면은 이 촛불 집회하고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진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걱정을 태산같이 했는데 네. 어제는 보니까 단상에서 모임을 주도하는 분들은 굉장히 격앙되어서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그야말로 약간 선동적인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오히려 네. 참여하는 어떤 시민들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네. 각자의 주장을 갖다 이야기하고 큰 혼란도 없었고 충돌도 없었고 마침 어제는 모르겠어요. 그런 뜻이라 그런지 몰라도 한 4시 반경부터 어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조금 태극기 쪽에서는 빨리 뭐랄까 좀 이제 해산하는 네, 그런 네. 분위기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태산같이 걱정했던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충돌 같은 게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네. 박 교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관순 누나, 누나로 합시다. 네. 예. 유관순 열사. 예. 열사. 열사? 예. 네. 참 제 가슴에 여전히 유관순 누나가 생각납니다.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실상 일본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본군의 그 서대문을 지키던 옥중에서 관리했던 역사.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맞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맞아서 죽었습니다. 맞아서. 엄청 맞아서. 몸을 가누기 힘들어도 얻어 맞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때 태극기를 들고 옥중에서도 독립만세 수행자들 다 모여서 애국지사들이 대부분이다. 거기서도 만세를 추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19년 그때 그 태극기가 자,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보여질까? 저는 어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똑같은 이런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일제시대 때의 일제 식민지 이후에 대한민국의 발전이 1919년이면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대한민국의 역사는 아직도 여기까지인가라고 하는 생각에 정말로 자괴감이 많이 들었고 더더욱이 어제는 3.1절에 태극기마저도 양쪽으로 나눠졌습니다. 한쪽으로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들리고 한쪽으로는 태극기에 노란 리본이 달렸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오늘 100년 전에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된 역사를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100년 뒤에 지금 우리는 이 모양으로 마치 둘이 양쪽에 똑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그나마 충돌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할 정도로 우리의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비마저 어제 안 내렸으면 더 울었을 겁니다. 비가 와서 많은 눈물들이 아마 묻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네. 네. 어제 이 집회에는 정치인들 가운데 일부는 참여를 하고 일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했던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을 촛불로 탄핵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저는 이 촛불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신문 조각을 오려가지고 그것을 국회 탄핵소추 사유서라고 만들었습니다. 이 썩은 국회의원들을 탄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을 한없이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나라로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촛불혁명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또 시민혁명으로 완성. 이 역사 속에 김구도, 이승만도, 박정희도, 김대중도, 노무현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국민의 관점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대통합이고 앞으로 100년을 국민이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시대교체입니다. 는 우리나라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렇게 분열된 그런 상황에서의 상징으로 쓰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그런 모습들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네,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문재인 전 대표의 자막에서 오늘이라는 표현이 어제였는데 오류가 있다는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계속되는 논란인데 정치인의 참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동으로 좀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각자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결이 다른 게 아니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정치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또 행위는 전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인도 표현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그러니까 탄핵 찬성 집회나 반대 집회나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만 국민들한테 그 내용을 사실에 맞게 얼마나 부합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올라가 있는 이제 거기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리고 대선 출마한 김문수 지사 얘기도 지금 전 지사도 나왔지만 국민들 최소한 연단위에 올라가서 이른바 모든 국민이 이 집회에 참석해야 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참석한 행위 자체가 그렇게 해석될 소지는 있지만 본인이 앞장서서 마치 헌재가 잘못 판결을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사실 왜곡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태극기가 둘로 나눠졌다, 민심이 나눠졌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면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촛불 집회, 촛불을 든 국민들의 의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단순히 대통령이 미워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한 행위,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비판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좌시하면 안 되겠다. 권력자가 이렇게 지금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일종의 저항의 표시로 나온 것이고요. 지금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이른바 박사무라고 불리는 분들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지난 총선에서 박 대통령의 진박 마케팅이 왜 국민들한테 비판받았습니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한 명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으로 비쳤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을 받았던 것이고 일종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집회하고 그렇지 않고 국민들이 이런 국정농단 사태를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국민들을 똑같이 동렬해 놓고 그게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전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저는 좀 그러니까 지금 그 국가적인 사안이잖아요. 이 사안은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양쪽으로 의견이 나뉜다는 건 전 지극히 당연한 거고 또 그래야 된다고 봐요. 이게 의견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것도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고 또 저런 광장에 나와서 저런 집회하는 것도 다 자연스러워요. 다만 단두대가 나온다든가 야구방망이가 나온다든가 이런 거는 그 한도를 넘은 거지만요. 하지만 민중이라고도 표현되고 시민 국민으로 표현되는 그런 그 집회는 좋지만 거기에 정치인들이 예. 나가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선동을 하는 발언을 한다. 그런 거는 저는 무책임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저는 분명히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결과에 승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지금 결과 전까지는 저렇게 대립할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 그러면 정말 훨씬 발전적인 민주주의가 될 수 있고 또 저런 광장의 민심이 우리나라만의 민주주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독특한 우리 한국 민주주의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간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거는 정말 후진적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언제나 양 진영의 양 세력의 주체자들은 집회 주체자들은 다 그 어떤 이념과 사상과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또 자연스럽게 동조해서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런 이념이라든가 사상 상관없이 예. 저는 태극기 집회의 경우에 이제 태극기 집회가 조금 그 두둔을 하자면 제 주변에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요. 네.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 그냥 어디 경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닌 분들이 있어요. 대통령 잘못했고 최순실도 잘못했다. 하지만 그분들한테 이제 좌파인 거죠. 좌파 진영이 끌어가는 이 전국에 그대로 끌려가는 거는 원치 않고 그리고 또 그런 반대 진영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정권을 잡았을 때는 우리나라 안보가 위험하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가는 분들도 예. 있거든요. 그 비율을 뭐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중요한 거는 결과에 대한 승복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뭐 어떤 과정이랄지 또 방식이랄지 정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선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 모두가 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해석은 다양합니다만 대통령이 박사모에게 100만 통의 러브레터 진심으로 고맙다. 뭐 제가 이 상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기 보면 그래요. 이제 지난 1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조회 TV 등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지지층에게. 예. 당신들이 나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더하기 촛불보다 2배가 많다 그러더라. 근데 그 무렵되면서 보니까 이제 박사모를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생일이 2월 2일입니다. 예. 그때까지 100만 통의 격려 편지를 보내자. 러브레터라는 걸 러브레터를 보냈죠. 보내자. 예. 그래서 그것을 갖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생일날에 즈음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한 100만 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양의 편지를 갖다가 전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묘하게도 3월 1일 그야말로 3.1절 대집회를 앞둔 그 전날 예. 그 당시에 정광용이죠. 정광용 박사모 회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네. 정말 참으로 고맙다.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태극기 집회에 나온 분들 입장에서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한테 기대고 있구나. 예, 예. 저는 어제 방송 왔다 갔다 하면서 깜짝 귀를 의심한 적이 있었어요. 예. 네. 사실 한 2주 전부터 네. 무슨 얘기가 다 돌았냐니까 3월 1일 대집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는 설이 사실은 정치권 주변에서 수근수근 나왔어요. 그 TV 인터뷰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다고 했었죠. 예, 없었지만 네, 슬슬 얘기가 도는데 어제 마침 지나가는데 갑자기 좀 들리잖아요. 그 광화문 광장에서. 예. 그 세종 들리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날 최후 변론서 썼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상이죠. 그것을 갖고 아마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의 음성이 비슷한 예. 그 여성이 낭독을 갖다 했는지 그걸 들려주더라고요. 네. 확인 안 되지만 본인은 아닌 걸로. 본인이 아니라 박근혜 예. 대통령이 아닌데 제가 지나가다가 야, 박 대통령이 직접 편지를 읽나? 아니면 영상 메시지를 보냈나? 할 정도로 귀를 의심케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봐요. 박근혜 대통령, 우리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 12월 9일 날 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기 전까지는 뭐 안철수 의원도 누구도 다 나가서 그야말로 으쌰으쌰 힘을 보탰습니다만은 12월 9일 날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고 헌재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가급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법률과 헌법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게끔 조금 냉정해져줘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어떻게 보면은 그 전날 박사모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떻게 보면 뭐 격려 아니면 SOS의 메시지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자칫 앞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 나가서 뭐 좀 선동하는 듯한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 조금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는 의례적으로 답신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기적인 것 때문에 좀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치적인 메시지. 청와대 의례적인 얘기는 청와대 얘기고요. 예. 정치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똘똘 뭉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똘똘 뭉쳐라.
3월 1일 많이 모인다고 바로 전날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론에 대통령이 좀 더 자중해라. 예. 국론을 위해서 함께 힘쓰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친박단체 보내가지고 고맙습니다. 더 많이 모이세요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우리 정치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우리 사회가 비극인 것이 뭐냐면은 내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그 자리보다는 국론을 양쪽으로 찢어가지고 그 찢어머의 대가를 통해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인도 그런 건 아닙니까? 방금 김문수 전 지사 이런 거 봐보세요. 이걸 통해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말의 논리라든지 그 말의 합리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는 대통령이 이 와중에 어제는 사실 충돌까지도 우려가 됐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싶어도 그건 안 하는 거죠. 또 여야 의원들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충돌된다고 얘기하면 정치권의 현장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맞는 거죠. 왜? 예. 헌자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자기 얘기를 마음껏 그걸 법적으로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인의 법률 문제 아니라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책무가 뭡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의 어제 뭐 100만 통화 이 얘기는 너무도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양쪽 충돌에 기름을 끼얹는 뭐 그런 기억이었다고 네.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점과 배경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과거에도 뭐 전 대통령들이 본인의 어떤 지지단체들은 늘 있었잖아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에 뭔가 일종의 메시지를 보낸 전례가 있는지 물론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고 내용 자체로는 뭐 진심으로 감사하다 잘 읽었다 이 정도 내용 그 정도죠, 뭐 사실은. 예. 그렇죠. 그 문구 자체로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예. 지금 적은 문구인데요. 감사합니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알 것 같아요. 굉장히 감격스러울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다른 대통령이든 하여튼 일반적인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억울해요. 억울한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어요. 그걸 정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갔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파면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국가 최고 기구예요. 일종의 예.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기로 가면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저는 이걸 저의 어떤 운신의 어떤 뭐 문제를 두고 국민들이 막 갈라져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싸운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싸우지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정상 아닌가요? 근데 거꾸로 대통령이 나를 지지해 준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고맙습니다. 그 추운 날에 나와서 그러니까 앞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정규제 인터뷰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분들이 눈 날리고 추운 날씨에 계속 나오시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고생을 무릅쓰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좀 미어지는 심정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하는 국민들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표현으로 그분들을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지금 탄핵 위에 아무리 위기에 몰려 있다 하더라도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지지자들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 얘기를 더 열심히 싸워야지. 반대 진영하고 더 열심히 싸우고 더 치열하게 싸워서 대통령 하나를 더 지켜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선동 중에 최고의 선동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이제 생일날 보낸 거죠. 그 박사모에서. 예, 예. 예. 뭐 생일 축하 메시지, 그런 편지를, 뭐라 그럴까, 팬클럽에서 보낸 건 지극히 뭐 자연스럽죠. 그것까지 예. 뭐라고 할 건 아니고. 그러면 뭐 그 즉시 답장을 했다라고 해도 뭐 아마 좀 비판 여론이 컸을 것 같은데. 그런데 3월 1일 날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예정돼 있다는 게 벌써부터 나왔던 예. 상황이라 보도가 그런 상황에 또 2월 28일 때마치 딱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니까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이건 어거지로 엮은 거라고 하실지 몰라도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보입니다. 예. 제가 아까 그 보면 우리 고정숙 기자가 그와 같이 메시지를 정치인들이 보낸 케이스가 있느냐. 예, 예.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죠. 근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메시지가 바로 마오쩌둥의 메시지입니다. 예. 홍위병들이 막 일어났을 때 조반유리 대란대치라는 표현을 써요. 조반유리. 그야말로 기성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다 이치가 있다. 예. 대란대치. 크게 흔들어서 크게 다스리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그건 정확한 메시지네요. 예. 딱 그러면서 그 유명한 메시지 그 다음에 하죠. 네. 사령부를 포격하라. 이게 마오쩌둥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100만 호위병이 일어나서 그 당시 당 중앙을 갖다가 완전히 압도해버립니다. 네. 근데 저는 참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 문제를 놓고 서로 잘 기억해 보세요. 작년 11월, 12월 달에 보면 처음에 보면 자, 즉시 하야하라. 아니면 처음에 그랬죠. 뭐 하야를 선언하고 거국 내가 구성하라. 뭐 거국 구성할까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11월 말쯤 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얘기까지 하니까 자, 국회에서 다 정리해 주세요. 예.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예. 근데 제도권 정치권에서 그걸 해결을 못 했잖아요. 결국 그것을 기어코 보면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갖고 그야말로 사법 판단에 맡긴 거 아닙니까? 헌재. 그랬으면 이제는 기다려야 돼요. 왜? 원래는 보면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될 문제를 갖다가 자기들끼리 결코 정치적 발의를 못하고 각자의 이기심이 다 작동했던 거 아닙니까? 혹자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쳐내면은 바로 내가 대통령 자리가 코앞에 있을 것 같으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서 조금만 하면 내가 사법 처리 받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이기심들이 발동하고 정치적 수들이 발동하는 가운데 결국 서로 밀고 당겼습니다만 아무 결론 못 냈고 그 헌재에 갔습니다. 헌재에 갔으면 이제 헌재에서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 예. 변호사들을 통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또다시 거리의 정치를 벌이는 거예요. 거리의 정치를 벌이면서 그 거리의 정치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그야말로 뭐 문재인 전 대표나 이런 분들 또 이쪽에 김문수, 이인재 비롯한 이른바 유력한 대선 주자들 내지는 현역 정치인들 거기다 심지어는 그런 어떻게 메시지를 통해서 박근혜 현 대통령까지도 그야말로 거리의 정치에 뛰어드니 그야말로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바로 서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뭐 예. 이런 부분은 선후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다라는 점을 다시금 뭐 주장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다른 대통령의 대리인단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김평호 변호사가 어제 포털사이트에서 계속 실시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가서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즉시 유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제가 역설을 했습니다. 무고한 사람 대통령을 탄핵하는 국회를 우리가 탄핵해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소에 넣고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무조건 고의도 없는 범죄에다가 영장을 발부하고 이러한 사이비 엉터리 법조인 언론인들을 응징해야 됩니다. 네, 국회를 탄핵하자 그리고 엉터리 법조인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김평호 변호사의 이제 그 계속 주장하는 법리는 예. 탄핵 소추 의결이 잘못됐다예요. 그게 이제 부적법하다라는 그 애초에 절차를 그러니까 거죠. 국회에서 소추 자체가 잘못됐으니 헌재에서는 각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된 요지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한번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강경 오조로 갈 수밖에 없죠. 그게 좀 자연스러운 심리 상태인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이제 김평우 변호사 이제 광장까지 나가니까 더 갈수록 이제 강경 오조인데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심판정 안에서 헌재 재판정 안에서는 어떤 법리 주장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뭐 총자비론이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의뢰인을 위해서 뭐 갖은 수단을 다 안 쓴다. 물론 거기엔 불법이 있으면 안 되지만 예. 그래서 뭐 그게 남이 들으면 궤변 같고 억지 같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변호사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 헌재 재판정 안에서 좀 그 막말 같은 소란이 그런 있었죠. 뭐 저 용어들은 단어들은 썼지만 그래도 변호사로서 훌륭한 변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리 주장에 있어서. 예. 하지만 이제 광장에 나와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는 건 그거예요. 결과에 승복하지 말자는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저거는 특히나 그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 대리인단의 한 분이었던 분이 광장에서 그렇게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말자라는 말을 하는 거는 선동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변협 회장까지 하신 분이 그렇죠. 법치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거부하자라고 나오는 거는 참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책무도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평호 변호사 얘기는요, 앞뒤가 이 뭐랄까요, 조응을 하질 않아요. 헌재 선거에 승복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지 왜 북한 인민입니까? 그러니까 이념에 너무 경도돼 있고 과잉 상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북한이라는 말만 꺼내면 마치
지지자들이 엄청 많이 몰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주장을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빼곤 다 잘못했어요. 지금 헌재도 지금 결과에 승복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헌재도 8명 체제이기 때문에 9명 체제가 아닌 헌재가 결정하는 것은 그건 이제 잘못된 거라고 네네. 얘기를 하죠. 그래서 9명 체제가 될 때까지 결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죠. 특검은 야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애초에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했죠. 검찰은 정치검찰이라고 주장하죠. 예. 정치권은 탄핵소추 잘못한 곳이 돼버렸죠. 예.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뭐가 남습니까? 대통령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부정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김수현 녹취록을 가지고 고영태나 김수현 이런 사람들이 꿍짝을 맞아가지고 뻥하고 터트려서 다 엮은 거다. 그럼 대한민국의 80%가 넘는 국민들은 다 바보입니까? 김수현 녹취록 하나 보고 그 고영태라고 하는 사실 보잘것없는 그냥 사인에 불과한 그 사람이 얘기해서 엮으면 이른바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륜관계에서 시작된 그걸 모든 국민이 지금 믿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법기구 이런 곳이 믿고 정치권이 믿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려면은 좀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주장을 해야지 국민들이 편이 더 늘어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하기 위해서 모인 그 많은 어르신들이나 또 추위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그건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만을 좋아해서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우리 보수가 아니라 다른 정권이 또 잡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애정을 쏟아서 박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은 너무 많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곧 자기의 삶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또 그걸 부정당하기 싫은 느낌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많은 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을 설득하고 그런 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면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태극기가 둘로 쪼개졌다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예. 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땐 둘로 쪼개진 거 맞아요. 그건 어떻게 쪼개진 건 맞는 거고. 네.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가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중환 변호사 등 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탄핵 소추되었을 때 그 변호인단들이 뭐 어떻게 보면 자질구레하고 지연 말단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갑론을박을 하는 가운데 이것이 대통령 최고의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투기 위한 탄핵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형사재판 비슷하게 진행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월 설 연휴 지나서 예. 이동흡 변호사, 이분은 원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고 원래 헌재 소장이 되실 뻔했던 분인데 이분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고 마침 그 즈음에 보면 정기승 전 대법관 등 9분의 원로 그 법조인들이 예. 이 신문에 광고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신 분이 이제 김평호 변호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보면 강일원 재판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유, 이동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야, 12차가 그렇습니다. 이제야 좀 헌법 재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앞서 우리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1시간 40분 동안 법정에서 헌재 법정 재판정에서 이야기한 김평호 변호사의 그 변론을 들어보면 네. 거친 표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제가 법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일반인이 들었을 때 아주 알아듣기 쉽게. 그러니까 이동욱 변호사는 조금 어려워요 말씀이. 근데 김평호 변호사는 그야말로 우리 마치 미국 영화에 보면 그 변호사를 탁 손 꽂고 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쉽게. 아주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다 보니까 네. 오버 액션도 좀 나오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뭐 비유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뭐냐니까 그래서 탄핵 소추가 잘못되었고 일괄 투표 잘못되었고 섞어찌개라는 표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 일괄 13개 탄핵 사유를 갖다 일괄 투표했다고 섞어찌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을 갖다가 뇌물죄하고 강요죄하고 뭐 3가지 법을 어떻게 이것은 저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건 3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을 갖고 하나로 갖다 하나의 범죄를 묶었던 것은 이거야말로 위반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탄핵 소추 그 자체가 보면은 탄핵 소추를 먼저 해놓고 특검을 나중에 만들고 등등등등등이 바로 위헌이고 국회법 위반이고 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알아듣기 쉬운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분이 광장에 나오시면 말씀이 거기에서 굳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선동적 그런 분위기가 좀 뜨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보면은 우리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건데 본인이 가리키는 건 달인데 우리는 몽땅 김평우 변호사의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김평우 변호사도 노고를 이끌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저는 김평우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흔들리겠습니까? 저는 8분 헌재 재판관들은 그야말로 귀 막고 네네. 눈만 갖고 그 사실 관계 등 갖다 챙겨가면서 이른바 유무를 다툴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오늘 이야기의 본론으로 네. 돌아와서 여기서 바깥에서 너무 보면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네. 그것이 누가 됐던 간에 그건 적절치 않다. 그렇죠. 네,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 되고 헌재 역시 흔들리지 않겠지만 지금 주변에서 좀 험악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집 주소, 단골 미용실 위치까지 인터넷 방송에서 한 보수단체 대표가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죠. 몽둥이도 나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모 여성 연사는 목을 딴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해방정부 때 과격한 이랬습니다.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해방정부 때 이랬습니다. 그때 우리의 주요한 정치 이슈를 놓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험한 얘기 막 쏟아지고 심지어는 죽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1945년 직후입니다. 대한민국 역사 비슷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부르다 얘기한 겁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옳고 그름은 시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배운 교훈이 없더라.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신변을 보호하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또 있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대리는 한 사람이 광장에 나와가지고 억지 논리나 궤변을 쏟아내는 저런 나라가 또 있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대한민국에는 변호사들도 참 여러 종류의 변호사들이 있구나 좀 처음 느껴요. 정말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정말로 변호사협회 회장도 여러 사람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생생해질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부 정치인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뭐 어느 쪽에도 강단에 서서 했던 이 발언들 보면은 예. 국민들의 수재에 믿지 못하는 특도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표라고 지금까지 행세를 해왔고 명색이 법조인이라고 또는 변호인 회장하셨던 사람의 이 언동을 보면요 국민이 눈높이가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탄핵 정국이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그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더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그 시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60년, 7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생각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제 3월 1일자. 그래서 앞서 제가 유관순 열사, 유관순 누나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때 그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함성이 어제 봐보세요. 태극기를 들고 지나가는 농촌들에게 욕을 하고 뭐 어쩐다 그러고 태극기를 들고 막만에 쏟아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태극기 역사입니까? 부끄럽게 짝이 없다는 말씀을 거둬드립니다. 뭐 의견들이 분분하셔서 이거는 분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박상현 박사의 그 말씀이 짧게 하나 토를 달면 아까 무슨 목을 딴다는 거 이제 전부 손 뜯어내는 얘기인데 방송에서도 조금 어려운 표현. 그런 얘기 너무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미 1월 달부터 이른바 촛불 집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동상 만들고 그 허설 만들고 단두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뭐랄까 누가 됐던 간에 진영을 떠나서 그야말로 아까 좀 목을 딴다 하는 말씀을 하시니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단두대로 보내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서 횡행하고 실제 모형 만들어 놓고 창살 만들어 놨다는 부분을 주의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럼 피장파장의 우려를 범하지 말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막 싸웠어요. 두 사람이 막 싸우는데 말싸움을 막 하다가 말싸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죠. 넌 나이 몇이야? 이거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먹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먹이 나가는 단계까지 가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먹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사법 처리 받잖아요. 실제로 주먹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더 말싸움에서 지치고 이러다가 그냥 갑자기 주먹을 내미는 쪽이 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양쪽 진영 다 전부 다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주먹을 내밀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정미 재판관 집 주소도 공개하고 이러란 얘기는 결국 그 앞에 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으면서 어슬렁거리기라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정미 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금 얼마나 사실은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서운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무서워. 나 판결 바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저희 역시 어떤 그 위해를 가한다든지 예. 뭐 그런 거친 발언에 대해서 뭐 동의하고 그거에 대한 판결점은 판단 기준은 분명한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말을 하는 의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해 주신 거로 생각을 하고요. 네. 헌법재판소는 지금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지 뭐 사실 이걸 예측한다는 표현이 너무 경기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예.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제 새롭게 나온 게 각하 결정이 이제 또 나오기 이제 세 가지는 이제 탄핵 인용하는 거라 아니면 기각하는 기각하는 걸로 거. 지금까지 얘기가 예. 됐는데 김평우 변호사의 이제 참여 이후에 각하 결정 얘기를 지금 대리인단 측에서는 예, 대통령 예. 대리인단 측에서는 제일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8명 체제에서 지금 뭐 각하 2명, 기각 1명 이렇게 되면 5명이 이제 그러면은 탄핵 기각이죠. 뭐 이런 숫자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이제 보도되는 대로 만장일치로 의견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뭐 좀 갈등이 많은 상황에서 진영 간의 갈등이 많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최종 의견은 만장일치 8대 0. 그게 어떤 결과든 간에. 예. 그리고 나머지 세부 탄핵 결정서 보면은 심판한 이유를 다 설치를 하거든요. 거기서 세부적인 그 각 소추 사유에마다는 소수 의견으로 달릴 수 있지만 의견들이 달릴 수 있지만 최종 의견은 만장일치가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고요. 네. 그렇게 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평의를 거치면서 그 재판관들이 의견을 맞춰가는 건가요? 이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예. 뭐 조정이 가능한 거죠. 평의라는 거는 의견을 모아가는 게 평이기 네.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제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제 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인용은 그래 박근혜 대통령 잘라야 된다. 그다음에 기각은 해야 된다. 표현을 조금. 네. 파면해야 된다. 뭐 네. 잘라야 파면해야 된다. 그런 된다.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 파면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기각은 파면해서는 안 된다. 네. 근데 각하라는 제3의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니까 애시당초 이 소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로 돌려보내야 된다. 즉 원천 무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인용을 선택해야만이 인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각. 재판관 입장에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각을 하자니 내 마음속으로는 좀 미심쩍은데 우리 흔히 법에서 얘기하는 법의 대원칙이 뭐냐면 우리 이 법치주의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 각하?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거는 애시당초 잘못 고소고발한 거니까 그거는 내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 스스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까 우리 이수희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주변에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6대 2로 가정하여 6명이 인용에 찬성하고 2명이 기각. 그래서 이것이 만약 이런 식으로 인용이 된다 하면은 나머지 2명의 의견이 소수 의견 때문에 태극기 집회 쪽에서 팔깍 뒤집어질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차라리 보면 그 평의를 거치면서 만장일치 8대 0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실제 그런 케이스가 미국에 있었어요.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 하나 재밌는 칼럼이 나왔는데 예. 1954년에 브라운 케이스라 그래갖고 그게 이제 대원칙이 separate equal이라 그래서 흑백 분리입니다. 예. 흑백 분리가 합법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싸움이 붙었는데 이것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연방 대법원장이 3년을 끕니다. 그래서 계속 결정 안 내리고 평일가 오래 끌어서 그야말로 그 판결 이후에 사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가는데 현재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180일 이내에 하라고 훈시 조항이 되어 있는 탄핵 심판을 우리는 지금 81일 만에 끝냈고 앞으로 열흘 후면은 대통령의 탄핵 파면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180일에 반에 90일 내에 뚝딱 해놓고 만장일치로 간다고요? 그나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떠한 경우든 이것이 앞서 우리 이수희 변호사 말씀 내부적으로는 각자 같은 재판관들이 뭐 이견을 조율하려고 잘못 조율하려고 그랬다가 나중에 그야말로 큰 탈이 나게 되는 것이고 미국의 연방 대법원의 경우는 3년이라는 그야말로 숙려 기간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네. 어쨌든 네. 근데 오해 구조가 각하를 있을 것 하면 똑같이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반대죠. 아니 그건 반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예.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건 아예 심리 다른 대상도 안 된다고 의견이 이렇게 되는 판단을 거죠. 하는 거니까 네. 반대라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결론을 내리자면 사람들은 예. 그렇게 도시 구조를 근데 이해하는 뭐 게 잘못됐다는 분명히 말씀이죠. 이제 잘못
해석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훈시 조항은 180일인데 지금 뭐 80일 만에 81일 만에 그러니까 후닥닥 해치우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마치 누가 시킨 것처럼 되잖아요. 무슨 그 얘기 얘기예요? 듣는 게. 81일 만에 한 것은 분명히 훈시 조항이 180일이고 아니요. 예를 들어서 통진당 해산 같은 게 1년 넘어서 심리를 했습니다. 한 정당을 갖다 해산하느냐 마느냐 갖고도 1년 넘게 심리를 했는데 일국에 1577만 표를 얻은 최고의 선출직 대통령을 갖다가 단 81일 만에 17차례 그야말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심리한 것이 그것이 후닥닥 한 것만은 사실이죠. 그걸 잘못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마치 헌재가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아니면 정치적 판단을 미리 내려놓고 난 다음에 이걸 빨리 끝내가지고 마치 탄핵을 할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오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헌재가 바라볼 때 지금 앞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여론이 들끓고 지금 국정 공백 상태 같은 기간들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게 좋겠다.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정말 철저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을 좀 충실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법리적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그럼 헌재도 아마 시간을 더 늦춰서 판단했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것처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보였던 언행들을 한번 보세요. 그게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는 것인지 아니면 증거 능력을 다투는 것인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마치 헌법재판관 재판정에 들어서서 정치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재가 바라볼 때도 이 정도면은 할 얘기 충분히 다 들었다. 이 정도 법리인 부분까지 다 얘기할 정도면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인데 그걸 마치 막 압축해서 당긴 것처럼 얘기가 되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오해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박상범 얘기했습니다. 교수 생각도 듣겠습니다. 지금 헌재가 180일 이내에 한다는 거는 헌재의 상황에 맞춰서 헌재가 판단을 보시죠. 왜 우리가 그러죠, 그걸? 문제가 진행이 빨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생각보다 훨씬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헌재가 판단할 문제고 지금 헌재의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많아요. 헌재가 누구는 뭐 자질이 안 된다, 누구는 법관이 아니다, 또는 무슨 왜 우리 얘기는 들어주지 않느냐 온갖 수단을 다 가지고 헌재의 심리를 늦추기 위한 작업을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이제는 안 되니까 국회에서 발언 거 다 치고 잘못됐다, 각하시켜라 라고 하는 마치 제3의 길이 있는 것처럼 또 허위 사실을 또 드러내면 왜?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무부가 문제가 없다고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법무부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 우리 봤잖아요. 국회 표를 통해가지고 넘긴 겁니다. 이걸 가지고 또 와서 얘기를 또 할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는 최근에는 헌재 구성 요건이 이제는 9명이 아니고 또 위반이다. 별의 얘기, 꼬투리 잡아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얘기가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고요. 헌재는 헌재의 판단에서 맞춰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3개월, 4개월, 7개월, 8개월 끌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 문제가? 그런데 그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 생각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 지금 서두르느냐? 빨리 하고 늦게 하고가 아니라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 80일의 기간이 짧으냐, 뭐 적당했느냐, 뭐 이 부분은 그거는 이제 그 생각하는 것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의견이 많은데 문제는 지금 이 87년 헌법에 근거한 게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 탄핵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구멍이 너무 많아요. 헌재소법에도 구멍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규정들이 되어 있지도 않고 아마 87년에 헌법 만들면서 대통령 탄핵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제대로 상상하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정지가 그러니까 탄핵 소추 의결이 되는 순간 대통령 고난정지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그때 국무총리가 고난대행을 하지만 어떤 국무총리인지도 상황 따라 또 다르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입법 미비인데요. 그리고 헌법에서야 헌법은 원래 굵직굵직하게 규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법으로 그걸 메꿔야 되는데 입법 미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헌재 그러니까 이 탄핵 그 심판이 절차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좀 그러니까 헌법 개정도 필요하고 이 헌재소법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좀 입법 미비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조적인 문제점도 짚어주시고 짧게 한마디만 추가하고 갈까요? 그게 논란은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아까 81일 갖고 잠깐만
뭐 보면 이런저런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은 죄송합니다만은 박한철 전임 소장입니다. 1월 25일 날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3월 13일 이정미 나는 1월 31일 날 그만두지만은 3월 13일 날 그만두는 이정미 재판관 그 이후에 권한 대행을 맡게 돼 있죠. 그 전까지 하라는 식으로 이른바 대못을 갖다 공개적으로 박았어요.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당시 그 헌법재판관 9분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다른 재판관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쪽 대리인 측에서는 마침 어제 권성동 법사위원장 이 소추위원 단장이죠. 이 얘기 어떻게 그렇게 맞느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누구한테 지시받고 그런 거 아니자. 저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누구 지시받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런 오해를 갖다 딱 불러일으킨 사람은 너도 나도 아니고 바로 박한철 전임 소장이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이동욱 김평호 변호사가 들어와서 박한철 전임 소장을 갖다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만 15분 만에 각하됐습니다. 예, 의도는 어쨌든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좀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라는 의도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이 통화한 기록이 몇 가지 공개됐는데 시기적으로 좀 의혹이 나온 보도입니다. 일단 우병우 전 수석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통화한 시간에 대한 의혹인데 내용은 전혀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시기별로 짚어보면 좀 의혹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번 짚어볼까요? 내용을 알면 큰일 납니다. 예. 내용을 알겠다는 거 감청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기적으로 통화 의혹이 기록만 나오는 나온 통화 기록만 나오는 예, 예. 건데 마침 보니까 기억해 보시면 지난해 7월 18일 날 조선일보에서 처음으로 보면은 네네. 우병우 당시 수석 그다음에 진경준 검사장 이 등등등 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진 게 재헌절 다음 날인 7월 18일입니다. 7월 18일인데 그때부터 나오면서 그 당시 나중에 보니 조금 있으니까 당시 보면 청와 대통령 그 특별감찰관실에서 은밀하게 네. 보면 좀 민정수석실도 좀 감찰을 하고 있었던 그런 정황들이 계속 보도가 되는데 오늘 아침 그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이미 그 당시에 검찰의 최고 수뇌부인 검찰총장 김수남 검찰총장이죠. 그다음에 조금 지나서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 고등검사장입니다. 그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물론 누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저 민정수석이 업무상 보면 예를 들어서 저 검찰총장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대검차장하고 통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요. 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 할지라도 그 보고를 반드시 법무부를 통해서 듣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나. 아니요. 근데 관행적으로 다 해왔죠. 예. 관행적으로 다 해왔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의 보호를 위해서 검찰 행정을 총괄하는 건 법무부거든요. 네. 검찰총장하고 법무부장은 똑같은 장관급입니다만은 그러나 검찰 행정에 관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듣는 것이 정상적 루트인데 어쩐 일인지 특히 본인이 보면 의혹의 그 선상에 계속 떠오르는 그 시점에 핵심적인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하고 한 번 하면 20분씩, 17분씩 수차례 통화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왔다 하는 보도가 아침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 박사님 박사 우리 매일 그 뉴스와이드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있다 지금. 우병우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검찰이 작아질까? 왜 우병우 앞에만 서면 이렇게 특검이 흔한 얘기로 좀 왜소해질까? 왜 우병우만 저렇게 팔짱 떡 끼고 수사를 받을까? 하는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아침 저 부분에서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뭔가 좀 심증을 더 굳게 해주는 그런 보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합리적인 의심들 아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상당 부분 내용을 다 통제 관리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거가 없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내용 그래서 그렇구나. 검찰 수사도 먹물 특검 수사도 결국은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우병우 등등은 다 그냥 넘어가 버리고 도대체 왜 그렇지? 하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8월 달에 김순환 검찰총장하고 또 그 뒤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진짜 직접 통화를 했다면서요. 무슨 얘기 했을까요? 여기서. 내용은 모릅니다만 이제 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랬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의혹입니다. 이석수 전 감찰관이 과거에 의혹만으로 사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날 지금 우 전 수석과 김수남 총장이 통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이석수 전 감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시고 좀 물러나서 제가 사퇴해야 되나요?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뭐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이 정도 아시죠?
진짜로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시겠지만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또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고 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자격으로 잘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뢰한 내용은 정강건하고 아들 병역 특혜 의혹 2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됐습니다.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소위 입증,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 정도는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조금 따져보겠습니다. 23일에 우 전 수석하고 김수남 총장이 통화를 했습니다. 내용은 모릅니다. 근데 그 같은 날 이 우 전 수석과 이석수 감찰관이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으로 동시에 수사를 받는 특별수사팀이 출범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일주일 뒤에 29일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가족회사 정강에 검찰이 압수수색이 들어가는데 동시에 이 이석수 감찰관도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 게 이 정부의 방침 아니냐고 반문을 했다가 갑자기 사퇴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빈 공간이 많죠. 그렇지만 그만큼 의심할 수 있는 여지도 크다라는 해석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8월 16일 날 그 김수남 검찰총장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날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언론사 기자에게 기밀을 누출했다. 이게 이제 보도가 됐던 날입니다. 예. 왜 하필 또 그날 통화를 했을까? 이걸 한번 좀 의문으로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결국은 이제 찍어내기를 했다는 이제 의혹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동안에 나는 이제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는데 검찰이 이 특별수사팀까지 만들어서 수사에 들어가자 아니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받는 입장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결국은 밀려나는 방식대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사퇴를 한 겁니다, 스스로. 그리고 검찰 특별수사팀을 만든 바로 그날, 그게 8월 23일인데 그날 또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그날 하필이면 통화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결국은 이제 내몰기 위해서 이런 상황,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예를 들면 이제 최순실과 관련돼 있는 거를 알아보기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내용을 또 사전에 감찰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결국 이석수 감찰관을 내보내기 위해서 더 이상 감찰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로 움직인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시점으로.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통화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심증은 100%죠. 밥 잘 먹었냐고 전화하면서 17분이 될 리도 없고, 그게 또 우연치 않게 이석수 감찰관하고 모 신문사 기자하고 통화 내용이 보도된 바로 다음 날 또 총장하고 통화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한 3-4건이 겹친다는 것이 우연일 수는 없지만 물증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송이나 여기서도 거듭 말씀드리는데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해서 입증하는 가치가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지금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어진 문건, 그 흔적, 그런 게 아니면은 사실상 이 혐의, 그러니까 형사법정에서 유죄를 끌어낼 만한 증거로서는 그 신빙력이 약하지 않느냐. 특히 관련자들이 김수남 검찰총장에다가 이영렬 중앙지검장이에요. 이분들이 그런 전화 통화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절대 관련자 진술이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는 청와대에 이후에 지금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르지만 다음에 이 우병우 전 수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 중지도 아니고 그냥 넘겼잖아요. 검찰에다 특검이. 저는 이후에도 보강을 해서 그렇게 좀 천천히 기소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8월 26일 날, 지난해 8월 26일 날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과 우 당시 수석이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는데 그때 한 10분간 통화를 했다 그래요. 10여 분. 바로 사흘 뒤에, 3일 뒤에 정강,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사흘 뒤에. 압수수색에서 별로 영향가 있는 건 다 찾지 못해요. 자, 일반 국민들이면 가능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해왔던 겁니다. 자, 그때 물론 수사할 때 이제 며칠 언제쯤 우리 집 수사할 거야? 압수수색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으나
이런 정황들과 관련해서 왜 우병우 그 당시만 해도 전 수석의 자택이라든지 사무실인데 압수수색을 하지 않을까? 했어요. 별로 껍데기뿐이야. 바로 그 3일 전에 검찰총장과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우연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 내용이 특검팀의 어떤 조사 결과에 포착이 됐다라는 그 이제 내용의 출처는 그러한데 이제 향후 특검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6일날 발표합니다. 그럼 이후에는 뭐 특수본 체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가닥이 잡히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 많은데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시를 하겠죠. 지휘를 하겠죠. 그리고 이영렬 지검장은 뭐 이전에 새롭게 임명할 수도 있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법무부 거죠. 장관이 공석이라 지금이 아니, 검찰 아예 인사가 안 돼요. 안 되고 보면. 그러면 특수본을 유지하게 된다면 지금 이영렬 본부장이 그대로 가게 되는 유지를 걸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있고 지난번에 보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본부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특별수사본부거든요. 특수본인데 검사가 44명입니다. 검사가 44명이고 밑에 수사관까지 하면 한 20-30명 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 특검보다 더 대규모예요. 근데 그동안은 특검이 이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일시 조금 휴지기에 있다가 실제 보면 이제 특검에서 이제 2월 28일째로 어떤 특검이 종료되었으니까 3일 이내, 3일 이내에 그걸 이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사 결과 발표는 3월 6일에 합니다만은 법에 따라서 3일 이내에 이첩을 하게 되면 결국 보면 현재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별도의 수사팀을 갖다가 만든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예를 들면 김기동 검사장이 있는 무슨 반부패부인가요? 뭐 글로 가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지휘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로 갈 가능성이 뭐 크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아침에 이렇게 좀 보니까 동아일보 이렇게 더욱하니 뭐 하는 얘기를 좀 황칠 비슷하게 하는 듯한 이런 기사가 나오다 보면 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왜냐니까 지금 나머지는 우리 특검에서 31명을 기소했습니다. 31명을 기소 내지는 불구속 기소를 했고 일단 기소가 되면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즉 미제로 남은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수석, 그 다음에 보면 뭐 SK라든가 등등등 몇몇 기업들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특별수사본부에서 특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모르겠어요. 먼저 헌재 결과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우병우 수석이 제대로 할까? 이 아침 신문 보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수희 변호사께 여쭤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화상에 실제로 뭐 그런 어떤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심증적인 뭐 청탁이라든지 얘기가 갔을지라도 뭐 본인이 논박을 하다가 뭐 10여 분, 20여 분 갔을 수도 있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니까 예단하진 않겠습니까? 전제에 전제를 다는 거니까 그러한데 어쨌든 이런 의혹이 불거진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소명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의심을 덜어내는 부분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했던 말 있죠. 저는 그러니까 무능한 수석이었다라고는 이실직고를 했어요. 그걸 이실직고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무능한 수석이었다라는 거에선 얘기하고 하지만 나는 법적으로 책임질 만큼의 일은 없었다라는 게 이제 청문회라든가 이후에 뭐 특검에서의 그 조사받고 들어가고 나올 때 얘기인데 글쎄 이게 이제 특검에서 그 우병우 전 수석을 불러서 조사를 할 때 분명히 이 그 통화 기록을 갖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 구속영장은 기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 법률적인 면에서만 법적인 면에서만 보면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부족한 상황. 이 상황에서 뭐 우병우 전 수석이 뭐라고 지금 대응할 리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병우 전 수석의 이 혐의 부분은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기소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제가 해보는 이제 생각 중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 변호사 업계로 돌아오고 했을 때 사실 변호사 업계에서 자정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가 준 그 절망감 중에 하나가 그냥 몇 년 그냥 수용 생활 하다 나오면 그 사람들의 그 지위라든가 그 세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허탈감이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우병우 전 수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가 제대로 될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거 내용 보면서.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김순환 검찰총장하고 친구야 잘 있었어? 뭐 밥 잘 먹었니?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면서 통화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시점이 굉장히 공교롭다는 건데요.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만약에 검찰에 우병우 사단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검찰에 영향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검찰이 그 사실을 찾아냈다고 쳐요. 그럼 김순환 검찰총장도 거기에 연루가 되는 거예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연루되는 거예요. 그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 그런 의문이 일단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점이 공교롭다고 하는 것 중에서 지금 앞서 그 김순환 검찰총장하고 통화한 것보다 제가 볼 때는 10월 25일 날 통화한 게 훨씬 더 합리적 의심의 농도,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농도가 짙다. 이렇게 생각돼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어떤 분기점이 됐던 날이 10월 25일이었어요. 10월 24일 태블릿 PC가 터지고 10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1차 담화가 나옵니다. 왜 하필 그 시점에 통화를 했을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그 전 시점으로 돌아가면 10월 4일 날 이 최순실 국정농단, 뭐 그때는 이제 K스포츠 재단, 미르재단 의혹이었죠. 그게 사건이 형사 8부에 배당이 됩니다. 예. 거의 수사에 나서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다가 이 태블릿 PC가 터지고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하고 난 다음에 10월 26일 날 최순실 씨 집을 비롯해서 K스포츠 재단, 미르재단에서 9곳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가면서 검찰 수사에 신호탄이 올려집니다. 왜 하필이면 그 중간에 10월 25일 날 통화를 했을까? 그것도 숙수본 본부장하고. 그런 의문이 안 들 수가 없고요.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도 10월 24일, 25일 넘어가는 그 시점에 10여 회나 차명폰으로 통화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뭐 의문이 의문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순실 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지금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유엔에 호소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법적으로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유엔 인권위에다가 청원하는 거 그건 가능하죠. 네. 가능은 한데 인권 침해가 되는 겁니까? 수사 지금 중인 상황이? 정황인데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다 그러면 정치범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 사람들한테 이제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제 4개월 정도의 10월 30일 날 구속될 시까지 한 4개월 정도 그 변호인하고 접견은 되는데 비변호인들하고 한 번도 면회를 못 하고 책이라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거는 못 들어온다. 다만 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반입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검찰에서 법원에다가 사회에 걸쳐서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고 그게 법원이 받아들인 거거든요. 뭐 일견 보기에는 책까지 이렇게 반입 못하는 거는 좀 너무 지금은 좀 과잉 아닌가. 이전까지는 워낙 뭐 말을 맞춘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한테 야 누구한테 가서 좀 전해줘. 조심하라고 전해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1심 재판에서도 증거들이 다 현출돼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책 같은 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은데 법원이 다시 4회차에 다시 접견을, 그러니까 비변호인의 교통을 불허한 걸 봐서는 저는 좀 숨겨진 어떤 얘기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거는 이제 보도되지 않았지만 법원의 재판장이 봤을 땐 그 조치가 합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저는 법원의 결정을 좀 존중하는 편입니다. 이 문제는 뭐 유엔 인권위원회가 그게 바쁩니다. 최순실 문제까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 최순실 씨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아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이 신청을 했고 법원도 수용을 한 거거든요. 비변호인 면회를 금지하는 것을. 그만큼 그동안에 최순실 씨의 행적을 볼 때 증거를 은멸한다든지 또는 관련된 수사 전체적으로 뭐 지휘를 해서 수사를 방해한다든지 등등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내용 때문에 비변호인은 접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유엔 인권위원회가 오는 거는 두 가지 메시지가 하나는 뭐냐면은 자신이 이렇게 억울하게 사실 특검이나 검찰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호소하고 내 진술은 그래서 상당히 강조된 부분이 많다. 내 진의가 아니었다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 이 문제가 결국은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저 독일에 지금 정유라가 있잖아요. 덴마크에. 정유라 딸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도 전 세계에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내가 이랬는데 딸은 오죽하겠느냐. 한국에 오면 바로 인권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못 온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이중의 포석을 최순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참, 감옥 안에서도 최순실 씨의 고민이 있으니 이 정도라고 얘기하면 좀 놀랍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처음에 나왔을 때 최순실 명찰이 노랗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노란 것이 이번 접견 금지. 그러니까 변호사 접견을 제외하고는 누구하고도 접견이 안 됩니다. 통상의 경우는 1일 1회, 1회 10분. 일단 한 번에 3명까지 들어가서 면회를 할 수 있고 그 면회는 아크릴판 있는 데를 놓고 서로 간의 이야기가 옆에 이 교도관들이 다 적습니다. 책을 넣으면 책도 다 검사하나요? 책 다 검사하죠. 그것도 바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그 영치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그거 가서 도장 꽝 찍어갖고 안으로
자기들이 다 전달하는데 책, 신문 어떤 것도 지금 계속 한마디 징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통상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 검찰의 수사의 필요상 보면 접견을 갖다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증거의 인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최순실은 특이하게도 보면 검찰과 얼마 전에 특검에서 이중 기소된 사람이에요. 자, 이제 기소가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그 몫은 오롯이 보면 이제 법원에 넘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제 기소한 게 28일 날 최종 기소했으니까 예. 그때까지는 뭐 특검에 그래 아직까지도 최순실이 계속 묵비권 행사하면서 뭐 보면은 뭐 숨기고 뭐 하는 게 있으니까 뭐 지금 넉 달 동안 좋다 교통 금지다라고 할 수 있으나 이제 특검도 기소했다면서요. 네. 그 이제 풀어주는 그럼 게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이게 거죠? 아니죠. 이제 풀어주는 게 맞죠. 아, 이제는 네. 뭐 이제는 가서 일단 법원에 넘어갔는데 안 그러면 괜히 쓸데없는 거 갖고 저 보면 최순실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서 이미 검찰도 수사했고 특검도 수사했고 양쪽 다 구속 기소했기 때문에 그 교통 금지 그 문제는 갖다 풀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뭐 최순실 입장에서는 인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할 소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왜 그러면 접견을 금지시켰느냐, 네. 책까지 반입을 금지시켰느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최순실 씨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하고 엮인 사람이잖아요. 현직 대통령하고 엮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그동안에 우린 청와대가 굉장히 많이 증거인멸을 했다고 하는 의혹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하고 엮인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든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부분에서 차단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서 이제 말씀 잠깐 하셨을 때 정유라 씨하고 연결하는 말씀하셨을 때 저도 무릎을 탁 쳤는데요. 유엔 차원의 뭐 인권 문제 호소하는 것도 정유라 씨 때문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걸로 듣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